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립동에서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롤링아웃이라고 하는 그 절차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발사 직전에 진행되는 핵심 절차, 바로 이 롤링아웃이 그 핵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발사처럼 연료를 채우고 카운트다운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리허설, 바로 웻드레스 리허설입니다. 이 리허설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사 당일에 문제가 생기면 끝이기 때문이죠. 연료 주입부터 발사 직전까지의 변수를 미리 다 걸러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오리온 우주선을 발사하는 발사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로켓이 발사 직전에 겪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는 점화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SLS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6.4km인데요. 나사는 이 짧은 거리를 옮기는데 8시간에서 12시간을 사용합니다. 평균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0.5에서 0.8km 수준이죠. 그런데 이 느림은 단순히 운영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초대형 로켓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속도를 일부러 제한하는 공학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또 여기서 누리호의 이동 장면을 떠올리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누리호는 분명 눕혀서 옮겼는데 SLS는 세워서 그리고 기어가듯이 옮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먼저 6.4km 이동에 8시간에서 12시간이나 걸리는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목표로 하는 건 도착 시간이 아니라 이동 중 로켓이 받는 진동을 안전 범위로 가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 분석에서는 크롤러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궤도와 지면의 상호작용 때문에 진동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거나 특히 저주파 대역의 진동이 로켓의 고유 진동수와 겹치면 공진이라는 것이 발생해 미세 피로 골절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를 극도로 낮춰서 진동 자체를 억제하고 이동 시간 동안에 피로 하중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옮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사가 옮기는 건 로켓 한 대가 아니라 발사 시스템 한 세트입니다. SLS는 조립동에서 이미 수직으로 완성된 상태로 로켓이 이동식 발사대 모바일 런처라고 하는 ML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L까지 포함한 하중이 약 1,400만 파운드가 됩니다. 즉 로켓을 트럭에 싣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서 있는 발사 구조물까지 함께 이동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걸 움직이는 장비가 크롤러 트랜스포터 2, 바로 CT2입니다. 이 CT2는 길이가 131피트, 약 40m 정도 되고요. 폭 114피트, 약 35m로 면적 자체가 야구장 내야급이고 자체 무게만 약 660만 파운드에 이릅니다. SLS에 맞춰 나사는 CT2의 적재 용량을 기존 1200만 파운드에서 1800만 파운드로 약 50% 향상시키는 대규모 개량을 진행하기도 했죠. 차량에 탑재된 발전기도 1500kW급 2기로 키우고 견인 롤러 베어링을 새로 설계했으며 이동 중 열과 고장을 추적하기 위한 센서도 350개까지 추가합니다. 이 정도면 CT2는 그냥 끌고 가는 차가 아니라 초대형 구조물을 저진동 상태로 운반하는 이동형 설비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수평 유지입니다. 이렇게 큰 구조물은 바닥이 아주 조금만 기울어도 위쪽 끝에서 그 작은 각도가 길이에 의해 크게 증폭됩니다. 바닥이 살짝만 기울어도 꼭대기는 각도 곱하기 높이로 흔들림이 크게 커지고 그 흔들림이 그대로 불필요한 응력으로 돌아옵니다. 로켓도 같은 이유로 이동 중 삐끗하는 그 자체가 곧바로 출렁임이 되고요. 그 출렁임이 누적 피로로 연결될 수 있어서 수평 유지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롤러는 이동 내 유압으로 높이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한 발사 시스템 전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쪽에 모든 설계가 맞춰져 있죠. 이 장비가 지나가는 길도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나사의 전용 노면인 크롤러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롤러웨이는 7에서 8피트 깊이로 깔린 특수 도로입니다. 약 7만 톤의 강돌, 그러니까 강에서 채취한 돌로 덮여 있는데요. 초기에는 아스팔트를 시도했지만 1000만 파운드가 넘는 이 무게의 아스팔트가 압력 때문에 변형이 되고 궤도에 들러붙어서 회전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특수 도로에 사용된 이 강돌은 석영 성분이 많고 둥근 형태인데요. 서로 부딪히고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미세하게 굴러가면서 천연볼 베어링처럼 방향 전환 부담을 줄여서 발사장 안전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만 돌이 으깨지면서 생기는 실리카 먼지가 문제라서 이송 중에는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억제하는 관리까지 동반이 됩니다. 즉 SLS의 이동은 로켓 운송이 아니라 CT2의 수평 유지 그리고 강돌 크롤러웨이, 이 모든 게 한 세트로 맞물린 우주공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LS는 수직으로 세워서 옮겼다면 누리호는 수평으로 눕혀서 옮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갈 때 로켓을 수평으로 눕힌 상태로 이동시키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기립장치로 세워서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로켓을 세운 채로 이동시키려면 나사처럼 로켓이 올라간 발사 구조물까지 통째로 받쳐 옮길 초대형 장비와 전용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반면 수평 이동은 이동 중 로켓의 높이를 낮추고 바람의 영향과 위험을 줄이고 이동 장비와 동선 설계를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리호 사례만 보더라도 발사체를 발사대로 옮기는 구간이 약 1.8km로 길이가 짧고 이동 속도는 약 시속 1.5km 수준으로 시간으로는 약 70분 정도로 정리됩니다. 즉 누리호는 수평 이송 후 기립이라는 운영 체계 안에서 비교적 짧은 구간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는 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방식이 SLS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SLS는 로켓 본체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 파운드의 하중을 만들고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CT2가 1,800만 파운드급까지 개량될 정도로 시스템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커진 구조물을 수평으로 눕히는 순간 로켓이 자기 무게 때문에 가운데가 휘기 시작하고 그 처짐이 곧 전체 굽힘 하중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로켓이 커질수록 굽힘 하중이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체감상 급격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질량이 늘어날수록 수평 상태에서 휘려는 힘도 커지는데 초대형 로켓을 수평 이송에 딱 맞추려면 그 휘어짐을 막는 보강이 필요하고 그 보강은 무게 증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송을 위해 로켓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선택이 되기 쉬운데 그건 발사체에겐 최악이죠. 그래서 SLS는 로켓을 이송에 맞춰 바꾸기보다 로켓은 발사에 최적화된 상태로 두고 이동은 발사 시스템 전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굳어진 겁니다. 정리해보면 나사가 SLS를 발사대로 옮기는 건 로켓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초대형 구조물을 흔들림 없이 통제하는 구조공학입니다. 6.4km를 8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기어가듯이 움직이는 것도 느려서가 아니라 그 속도에서 안전하게 진동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장비가 바로 CT2고 발사 시스템 전체를 받쳐주도록 바닥에서 따로 설계한 길이 바로 강돌 크롤러웨이였습니다. 그리고 누리호와 SLS의 차이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누리호는 수평 이송 후에 기립이 효율적인 스케일과 운영 구조였고 SLS가 그 방식으로 가면 로켓 자체를 무겁게 만들어야 할 만큼 효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SLS는 로켓을 옮기기 좋게 바꾸는 대신 로켓은 발사에 최적화된 상태로 두고 이동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우주 발사는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발사 하루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점화보다 더 까다로운 단계가 이동일 수 있다는 사실, 누리호도 아르테미스 2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리허설과 발사 과정에서 SLS가 어떤 변수들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왜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